안녕하세요. 유대칠입니다. 예. 어, 유튜브 동영상은 무척 오랜만입니다. 예. 그 몇 년 만인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쉬었던 것은 아니고 유튜브를 안 했을 뿐이지 온라인 강의는 토마스 철학교 온라인 강의는 줌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 더 많은 분들을 위한 공개 강의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 예. 이제 어,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저의 강의를, 음, 이렇게 구독하시 않은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 뭐, 슬레드건, 뭐, 페이스북이건 어디든, 이렇게 링크 많이, 이렇게 많이 공유해 주셔서,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몇 가지 강의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오늘 할 강의는, 단테와 아베로이스주의라는 강의입니다. 제가 알랭 드 리베라라는 아주 유명한 중세 철학사 연구가의 강의를 듣고 공부한 것에 제 나름의 기록이기도 하고, 저의 기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원래, 줌으로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좀 중간에 있어서 못했던 강의라서 강의록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 강의록을 그냥 폐기하기도 그랬고 해서 제가 그 강의록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는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2, 3회 이상, 제 생각에는 4, 5회 이상, 예, 다한테와 베로스주의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어, 응원의 댓글, 저는 응원의 댓글을 좋아합니다. 뭐, 가끔씩 이렇게 별로 안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바로바로 뭐, 제가 이렇게 심한 글들 다 필터링 되니까요. 근데 서로 응원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단테와 아베로이스주의라는 강의입니다. 이제 오늘 시간에 할 것은 지옥의 아베로이스, 천국의 시제, 천국의 시제를 그리고 철학자의 자리라는 요번 시간 강의입니다. 큰 타이틀에, 앞으로 이루어질 강의의 큰 타이틀은 단테와 아베로이스주의고, 오늘은 지옥의 아베로이스, 천국의 시제, 그리고 철학자의 자리라는, 어, 소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단테와 아베로이스주의의 관계입니다. 이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테는 아베로이스주의자인가? 그런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뭐, 단테는 아베로이스주의자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단테가 아베로이스주의자였는지 아닌지요. 였는지 아닌지 그거를 판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 단테는 단테와 아베로이스주의라고 말할 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아베로이스주의자는 말 자체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베로이스라는 사람은 이븐 루시드라는 지금은 스페인이죠. 그 지역에 있는 이슬람 철학자입니다. 어, 중세 서유럽이죠. 정확하게 중세 서유럽의 스콜라 신학과 철학에 아주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랬던 인물이고 무슬림인데 이제 그리스도교 사회의 철학과 신학에 많은 영향을 준 인물, 학문 일반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슬람의 학문적 성과가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그들의 학문적 성과가 아주 많이 이제 서유럽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븐 루시드라는 이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라틴어로 아베로에스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베로에스라는 이름 말 자체가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그 아베로에스라는 말 이름 자체는 아베로에스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의 아주 탁월한 주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전문가다.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할까요? 근데 전문가인데 자기 생각이 좀 농후히 들어가 있는 전문가겠죠. 그러니까 아베로에스라고 하면 당시로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하는 것을
떠올렸고 또 하나는 이슬람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슬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철학자이면 라는 것도 떠오르지만 동시에 당시에 유럽의 대학에 있던 많은 그 인문학자들, 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아베로에스라는 말은 라틴 중세 대학이라는 것과도 무척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베로에스라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문가이고 그리고 이런 순수 철학 그 당시 라틴 세계에서 봤을 때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너무나 따지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겠죠. 이제 갑자기 철학으로 무장을 하게 만들고, 무장했다 철학적인 의문을 하게 만들었고, 그 의문들이 당시 기존의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봤을 때는 매우 수용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아베로에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아베로에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질문하게 되고 그 질문 자체가 하나의 금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 단죄, 1277년에 있었던 큰 단죄가 있는데 그것과도 관련돼서 신학적 단죄를 연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 단죄라고 하는 것은 지성이 이 신앙의 지배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노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단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성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복에 행복에 인간 이성만으로도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도 관련이 됩니다. 만약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여러분들 성당이나 교회 가지 않고도 이렇게 우리 순수 이성으로 완전한 지복을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 저희 아들이 어제 이렇게 그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자기 그 종교를 포교하면서 뭐 최후 만찬을 이야기하고 천국 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그분들은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천국 간다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당시에도 신앙의 힘으로 천국까지 이성만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베로에스주의는 마치 이성만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조금 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지복에 대한 거부와도 관련이 됩니다. 아베로에스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당시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뭐 종교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영 달갑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중세의 신앙이나 철학을 이야기할 때 철학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독립되려고 할 때 신학이라고 하는 것 사실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플러스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으로 합리화시켜주는 작업을 이루어졌을 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신앙이 그러면 이성을 더 많이 이렇게 노비로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노예로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역시 교환권을 우위에 둘 것이고 아니다. 철학도 나름의 이성도 그 말은 이성도 나름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황제권 을 지지하는 사람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권과 황제권 사이의 문제와도 이 관계의 문제와도 아베로에스라는 말은 관련이 됩니다. 복잡하죠. 예, 복잡합니다. 이거 하나 풀어서 오래오래 설명하면 좋은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저의 온라인 강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은 이렇게 나오고 아마 유튜브 강의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기본 개념 강의들도 하나 하면 기본 개념들도 여러분 하나 익혀 나갈 겁니다. 오늘은 우선 메모하시고 질문이 생기고 뭐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겠죠. 그럼 댓글에 달아두시면 제가 모든 것을 다 질문에 답을 해드리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고 물론 질문이 너무 없으면은 예, 뭐 답해드릴 것도 없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아베로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자율성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었다. 그죠? 이성의 아베로이스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돼서 이성의 자율성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었다까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황권과 황제권 사이의 관계 문제와도 무관하지는 않았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단테는 아베로이스주의자인가? 라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할 때, 여기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시편에서, 아니, 신곡, 단테의 신곡입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매우 유명한 부분인데,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알고 보면 매우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한테의 신곡에는 아베로에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아베로에스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아베로에스라는 사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베로에스라는 사람은 이슬람 세계의 철학자입니다. 많은 영향을 서유럽에 줬습니다. 서유럽 학문계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한 주예가라고 있습니다. 위대한 주예가요. 그러니까 중세의 많은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기꺼이 그를 그냥 주예가라고 불렀습니다. 주예가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주예가 하면 그를 떠올릴 만큼 그는 대단한 아리스토텔레스 주예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라틴 세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베로에스의 주예가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오랫동안 서유럽에서 연구되지 않다가 서유럽에서 나와서 이제 뭐 지금으로처럼 비잔틴 그러니까 동유럽 세계에서 이렇게 약간 이슬람 세계로 갔다가 거기서 연구가 많이 되어서 다시 서유럽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다시 서유럽으로 들어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서유럽 사람들이 다시 이해할 때 그 아베로에스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자, 그런데 다한테는 이 위대한 철학자를, 그죠? 아베로에스라는 철학자를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둡니다. 지옥에 있어요, 아베로에스가. 물론 신곡이 지옥 안에도 어떤 고귀한, 아주 뭐 탁월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귀한 그, 그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이교 철학자예요. 이교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흔히 보는 책에 그래 나와서 그런데, 그 기독교인이야. 크리스찬이 아닌 철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을 다니지 않던 당시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지 않던, 그죠? 그러니까 비그리스도교, 이교보다는 비그리스도교 신자들, 비그리스도교 철학자들이 이렇게 지옥에 나옵니다. 그죠? 지옥에 둡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베로에스가 천국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베로스가 이슬람 신자지만 천국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이게 그게 왜 이상하지? 어, 비그리스도교 철학자면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게 당연하죠. 제가 옛날에 그 어느 교회에 고등부 교사로 있을 때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말 착하게 깨끗하게 살고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했다. 정말 착하게 살았다라고 가정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면 지옥 갑니까? 라고 물을 때 난 알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뭐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나는 모르겠다. 뭐 그때 그렇게 답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없으면 당시 중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없으면 얘가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로에스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슬람 신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베로에스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그 아베로에스주의자라고 불리워지던 라틴 철학자, 그죠? 그러니까 서유럽의 철학자, 라틴어를 철학의 언어로 쓰고 있는 라틴 철학자, 성당 열심히 다니고 있는 철학자, 브라반트 시제르는 천국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건 뭐 별로 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자, 이때 뭐니까, 그, 한마디로 아베로에스는 지옥에 있고, 아베로에스의 영향을 철학적으로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해석되고 있는 시제르는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제르가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 소개해 주느냐? 라고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소개해줘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인이죠. 그리고 뭐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 이렇게 유명한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 신학자입니다. 뭐 철학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니 아주 대표적인 스콜라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게 이제 뭐 천국에 있겠죠. 근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실은 시제르하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논쟁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 시제르, 아베로에스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이교 철학자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시제르가 천국에 있다라고 소개해줘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역사적으로 아베로에스의 지성론을 강하게 비판한 인물입니다. 아베로에스의 지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육체하고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하고 영혼. 뭐, 그러면 육체가 죽으면 이 지성이라고 하는 거, 육체와 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육체와 지성이 있으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이라고 하는 진료, 우리가 진료라는 표현을 쓰는데 진료와 집을 설계하는 설계도가 있다라고 쳐보면은 이 집으로 만들게끔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본질이 아니라 집의 진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중세 철학에서는 개체화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무엇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무엇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체적인 것으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리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동일한 집이라도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라고 하는 또 이성적인 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데, 왜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지느냐? 그 사람들의 신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럼 신체가 다시 사라지면 모든 게 다시 하나 돼버리겠네요. 예, 물론 이것도 굉장히 긴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은 심하게 요약 정리해버리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베로에스라는 사람의 주장대로 가버리면, 어,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은 사람이나 설렁설렁 다닌 사람이나 결국은 사후에 그 지성이 하나라고 했으면 그 지성이 천국 가버리면 대충 살아도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지성이 지옥 가면 대충 살아도 참, 진짜 열심히 살아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에 대한 논쟁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시제 브라방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아베로에스주의의 지성론을 강하게 비판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매우 그냥 문학적 장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매우 곤란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아까 그게 무슨 질문이야 하면 왜 단테는 아베로에스는 지옥에 두면서 아베로에스 주의자로 의심받던 시제르는 천국에 두었는가? 그리고 천국에 두은 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사람 천국에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들의 출발점입니다. 고민의 출발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제르가 누구인지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시제르는 13세기 파리 대학의 인문학부의 철학자입니다. 인문학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철학과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중세 인문학부를 지금 철학과처럼 생각하는데, 지금의 철학과는 철학과 나오고 학부 나오고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하는 자기가 독립된 하나의 학과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 인문학부라고 하는 것은 그 신학부, 의학부, 법학부를 가기 위한 예비 단계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독자적인 뭐 석박사, 그러니까 독자적인 철학 박사 학위를 양성해내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듯이 그 철학만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인문학부였어요. 자, 그곳인데 그래도 굳이 말하면은 지금 철학적인 훈련을 많이 시키는 곳이긴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21세기의 철학가와 동일한 곳은 아닙니다. 예. 자, 인문학부라고 하면 오늘날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arts라는 말을 쓰거든. 아르스라는 말을 써서 그게 라틴어로 아르스라는 말이, 현대 아트의 어원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그 인문학부라고 번역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라틴어로 보면 아르스, 그 다음에 그 영어로 번역하면 아트라고 나오거든요. 그래도 절대 예술학부는 아닙니다. 토마스가 아니라 시제르가 그 미대나 음대나 이런 데 있었던 교수는 아닙니다. 인문학부예요.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중세 대학에서 인문학부는 보통 뭐냐 그러면 문법, 논리, 수사, 그다음에 산술, 기하, 음악, 천문 이런 것들을 그런 자유학계를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민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학적 덕목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던 곳입니다. 그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면 당연히 인문학부죠. 신학부에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거 신부님이 그러니까 중세의 그 대학의 신학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신학대의 학원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부나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되려는 과정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학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당연히 신학을 가리키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리키지는 않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중세 대학에서 깊이 연구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인문학부입니다. 그러니까 신학부로 가기 전에 철학적 훈련을 담당하던 어떤 핵심적인 공간이 인문학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제르는 바로 이러한 파리대학교의 지적 분위기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읽고 아베로스 주해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이성의 문제를 뭐 이렇게 인간 이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말했는 아베로스주의를 여기서 알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작품들도 쓰게 됩니다. 어,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저 개인적으로 아마 옛날에 어떤 논문 대회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서 또 벌써 20년이 20년 조금 더 지났네요. 아유,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때 그런 논문을 쓰고 제가 음, 상을 받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예, 상금 30만 원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랬던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제르라는 사람은 대학의 인문학부에서 그리고 파리대학입니다. 파리대학이에요. 그 파리대학은 또 이탈리아에 있던 대학하고 다르게 파리대학은 교황의 입김이 좀 셉니다. 교회권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오히려 대학이 교황권이 약합니다. 신학부가 없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파리 대학은 교황권이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미쳤던 곳이에요. 그곳의 인문학부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아베로에스를 매우 깊이 연구했던 철학자입니다. 시제르는. 그런데 13세기 말 파리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베로에스주의에 대한 이런 히제로와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라는 의심의 눈길을 받기 시작합니다. 뭐 13세기 말도 아니에요. 13세기 초부터 이미 그런 위험성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베로스주의 이제 교부 시대가 끝나고 한 2, 300년 정도 그 정통 신앙이 이제 교부 시대가 초세기부터 예수 사도 시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7, 8세기 뭐 이때까지는 정통 신앙을 만들어던 과정이고 그 뒤에 교재가 이렇게 이것이 정통 신앙이구나 하고 다져지는 교재들이 완성되어 가는 시간이고 또 조금 지나서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신학적 깊이를 다져가고 있던 그러한 시기인데 갑자기 그 근간을 흔드는 의심을 마치 이성의 자율성에 근거해서 철학이 하는 것 같거든요. 철학이 그러니까 이것 봐라.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정통 신앙을 좀 의심하는 것 같네? 라는 의심을 받죠.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단이냐, 이단 아니냐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철학은 내가 합리적이냐, 합리적이 아니냐를 가지고 고민하지, 철학자가 내가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는 것을 고민하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게 좋은 철학인지 나쁜 철학인지를 저게 이단이냐, 아니냐로 분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합리적 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합리적 틀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동의할 수 없느냐? 적어도 합리적 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논쟁할 수 있겠죠. 나의 이성과 그의 이성이 충돌해서 논쟁할 수 있겠죠. 그것이 철학이지. 철학이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는 걸 가지고 논의한다 하면 그건 철학이 아닙니다. 철학자는 내가 아는 철학이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를 고민하면서 철학하는 건 아니에요.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 지금 주어진 사회적 물음에 대해서, 시대적 물음에 대해서 내가 합리적 답을 하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철학이지. 이게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뭐 신학은 또 다르겠어요. 근데 제가 교단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신학교의 신학 교수도 아니기 때문에 철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철학은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3세기에 있던 파리 대학 인문학부의 시제르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말하면 철학을 했을 수 있어요. 철학을 했는데 신학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권력자들의 편에 봤을 때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의 자율성에 근거해서 신, 신앙의 기본적인 명제들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금지시키는 상황이 벌려집니다. 금지시켜요. 실제로 1277년에 파리대학교에서 있었던 아주 그 금지령이 있습니다. 야, 이제 이런 거는 대학에서 연구하지 마. 라고 딱 금지령이 있습니다. 그 시제르 같은 사람의 주장, 아베로에스의 주장,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몇몇 주장들이 금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학의 영역, 어떻게 보면 신학과 신앙이 이성의 자발성을 눌렀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요. 이에 대해서도 뭐 여러 이야기들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우선 뭐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장소가 등장하는데 바로
파리에 루이 부아르 그러니까 그 단테는 그 신곡의 천국편에서 시제가 이 바로 이 거리에서 가르쳤다. 거리 이름이 뭐 위디부아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르쳤다고 해요. 제가 뭐 불어 발음이 좋지 않아서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거기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13세기 프랑스의 학자들은 이 구절을 아주 중요하게 봤어요. 프랑스 파리가 나왔잖아요. 어쨌든 지간에. 거기서 시제르가 가르쳤대요. 자, 근데 그 말을 19세기 프랑스 학자들은 단테가 시제르가 가르친 파리의 특정 장소를 알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단테, 신곡을 쓴 단테가 시제르가 가르친 파리의 특정 장소를 알고 있었다면 어쩌면 단테가 실제로 파리에 왔던 것은 아닐까? 혹시 단테가 파리 대학의 강의를 들은 것은 아닐까? 혹시 단테가 시젤의 철학을 제법 구체적으로 알고 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단테와 시제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 그죠? 관계에 대한 문제는 그 이게 단테와 파리대학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파리대학의 문제로 이어지고 다시 단테와 아베로에스주의의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그죠? 아베로에스 왜냐하면 단테와 시제르가 시제르는 아베로스주의자고 아베로에스인 시제르가 대학 그러니까 파리대학의 어느 인근 거리에서 가르쳤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아베로스주의자니까 그러면 단테와 시제르의 문제는 단테와 파리대학의 문제로 이어지고 단테와 아베로에스의 문제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테가 단순하게 피렌체의 시인이 아니라 중세 대하 문화와 스콜라 철학의 세계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지식인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이제 19세기 프랑스의 학자들이. 19세기 학자들 가운데 빅토르 르클레르라고 해야 되나? L-E? C-E? C-L-E-R-E. 예. 그, 빅토르까지는 알고 있고, 빅토르 르클레르라고 발음하겠죠. L-E-C-L-E-R-C. 예, R-C. 자, 판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또, L-E-C-L-E-R-C. 예, C-L-E-R-C. 예, 맞습니다. 르클레르가 등장합니다. 이 문제에 등장합니다. 르클레르는 시제를 단순한 오류의 철학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제를 오랜 시간 동안 이단 철학자로 보고 뭐 오류 철학자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시제를 진리를 추구하다가 교회와 대학 권위에 의심을 받은 인물, 한마디로 박해받는 철학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것도 이야기 쉽겠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자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고, 그런 이성의 자율성을 근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전문가인 아베로에스, 그리고 그 둘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연구했는 시제브라브, 그러니까 시제르, 그죠? 시제르. 근데 이 시제르라는 사람이 이 주장한 것들이 당시 교회 권력자들부터 탄압받았다라고 하니까, 이성의 자율성이 탄압받네? 그 박해받는 철학자로 시제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테가 시제르를 천국에 둔 것은 단순한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나 선택이 아니라 어떤 그의 문학 작품 속에서 시제르를 복권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래 보는 거죠. 땅에서 이 지상에서는 의심받고 고발당했지만 단테의 그 문학 속에서는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라는 어떤 하느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제르는 자유로운 이성, 철학적 용기, 박해받는 진리 탐구자의 하나의 상징으로 등장시킵니다. 이것이 19세기 프랑스 지식인들이 중세를 바라보던 방식과도 연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19세기 프랑스 지식인들이 중세를 바라보던 방식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들은 중세에서 근대적 자유사상의 싹을 찾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근대인이 바라보는 중세가 일반적으로는 근대 우리가 이성이 최고 탁월해 라고 봐버리면 내가 탁월하다는 걸 보이려고 하면 중세를 까면 되잖아요. 중세가 처음에 이성이 하나도 없이 아부시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19세기쯤 와서 프랑스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지식인들은 중세를 바라볼 때 그 중세에도
근대의 자유사상의 어떤 씨앗이나 싹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게 누구냐? 하니까, 아, 시제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제르는 단순한 중세의 한 철학자가 아니라 교권의 억압. 그러니까 억압받는, 한마디로 여러분들 중세 철학하면은 그 신앙의 뭐 노예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여종, 그죠? 여종이라고 하면 여자만 지칭하는 것 같고, 중세 노예, 그죠? 아니, 이성의 노예, 이성의 노예, 신학의 노예라고 보는데 이것 자체가 억압된 표현 아닙니까? 철학이 억압돼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 권력에 의해서. 그래서 그 교회 권력에 억압받는 철학자의 상징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제르를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이성의 독립운동가? 이성의 독립운동가? 예, 뭐 그렇게 해석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또 이런 흐름에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람이 오자남입니다. 예, 오자남. 우리나라 오씨의 자남이가 아니고, 예, 여튼 그냥 이름입니다. 오자남. OZANAM. 예, 오자남. 19세기 중반까지 활동 있었고요. 예, 오래 못 살았습니다. 40살 살았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또 여기에 이 논의에 참여합니다. 오자남은 단테가 파리에서 공부했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단테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나 시제르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테 하면 르네상스를 생각해서 후대 인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막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단테 신곡하면 르네상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테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나 뭐 윌리엄 오캄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단테라고 하면, 단테는 엄밀하게 시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단테는 중세인입니다. 그러니까, 단테는 중세인이다. 그러니까, 1265년에서, 언제까지 살았냐. 제가 보니까, 1321년에 살았으니까, 실제로 뭐, 윌리엄 오캄하고는 동시대 인물이죠. 딱 동시대 인물이고, 그리고 65년이니까 실제로 1277년 단죄가 있었을 때 단테는 그때 뭐 12, 3살이었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뭐 보지는 않았겠죠. 예. 근데 실제로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다남이라는 사람은 단테가 파리 대학에서 공부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단테가 실제로 파리에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19세기 학자들이 단테를 어떻게 보았는가입니다. 그들에게 단테는 단순한 시인이나 문학가가 아닙니다. 단테는 대학, 어떤 중세 대학의 어떤 치열한 논쟁을 알고 있었고, 스콜라 철학의 어떤 논쟁 방식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신학과 정치 철학의 문제를 단지 시의 방식으로 드러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단테의 대정론이라는 책을 번역하려고 하는데 이미 뭐 서민 선생님이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므로 이제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도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그것은 철학 작품이고 신학적 작품이고 정치적 작품이라고 해석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단테의 연구는 중세 철학 연구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19세기에 단테를 바라보던 프랑스 학계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존 연구사에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단테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여기 막 온갖 것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통찰이 뭐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날카롭게 뭔가를 분석하고 따지고 들어갔고 깨우치게 된 것도 있지만 좀 과하게 과장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헌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어떤 추측이 그렇게 전개되었을 수도 있고요. 자, 단테를 자유주의 사상의 어떤 선구자로 만들려는 해석도 있고 또 반대로 단테를 어떤 정통 가톨릭 시인이다. 라고 관련 해석도 있고 이렇게 뭐 이런 나눠져요. 그냥 아마 자기는 뭐 이렇게 분명하게 철학이 내 철학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막 썼으면은 선명해졌을 건데 그렇지 않은 뭐 면들 때문에 여러 추측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철학 그 글 사이에 직접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추측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과도한 추측들이. 그것들을 단테에 대한 어떤 섞여 있는 온갖 것들이 섞여 있는 해석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테와 아베로이스주의라고 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테와 아베로이스주의라고 할 때 우리가 정확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테가 아베로이스주의인가를 묻기 전에 아베로이스주의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선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한 어, 질문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베로이스라고 하는 인물 자체, 그 다음에 당시 아베로이스의 위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단테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 사람이 가톨릭 신이야 문학가야라고 보는 것도 있고 아니 아까 19세기 프랑스 학자들이 봤을 때는 아니지 이거 지성이 독립운동가야 라고 보기도 하는 거죠. 그 아베르스에 보는 눈도 그렇게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참 단테는 야 대학에 대해서도 많이 고 스콜라 철학을 많이 하던 전문가야 뭐 이거고 단테가 아베로이스 주의자인가라고 할 때 그 단테를 바라보는 시선도 매우 복잡하고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 문제가. 자, 그러면 단테의 향연이라는 작품을 한번 가봅시다. 향연에서 단테는 향연은 단테와 아베로이스 문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귀함입니다. 단택의 어떤 고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귀족 집안, 내 혈통 이런 것을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고귀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단테에게 참된 고귀함은 인간이 자신이 가진 지성을 자신이 갖고 있는 지성을 통해서 자신을 완성시키는 게 그게 고귀한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인간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 인간은 알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이성적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완성은 인간이 맛있는 거를 누구보다 더 맛있게 먹는다던가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뭐 권력을 많이 가졌고 남을 함부로 부린다라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의 활동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점에서 단테는 중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매우 깊이 연관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간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완성도 이성적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암과 사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맛있는 거 많이 다른 존재들보다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이성적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향연에 보니까 가장 완벽한 고귀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이성을 스스로 가장 이성적으로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자율성과 같은 느낌이 살살살살 풍기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재정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성현 선생님이 잘 번역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직도 나오나요? 저 워낙 옛날에 사서, 예. 워낙 옛날에 구입해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번역해 보고 싶어요. 네. 근데 뭐 제가 번역했다고 누가 책으로 내줄 것 같지는 않고, 어, 뭐 근데 저는 뭐 북커커 같은데 이런 데 개인 출판하면 되니까 필요한 신문만 읽어봐라.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내고는 쉽습니다. 예, 내고는 쉽고 솔직하게 말하면 토마스 철학학교의 번역 총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초고 번역은 끝이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번역이 나는 다른 사람이 술술 일으키게 번역하려고 하니까 이게 세상에 내놓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번역 중에서 뭐 알고 있는 거 감추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대화, 니콜라우스 쿠사누스의 감추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대화도 사실 제 일반 형이상학 입문하고 같은 시즌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3살 때 번역했던 거에 그 초고 번역을 했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다시 번역하고 하다가 또 한 15년 지났다가 이제 그냥 세상에 내놓은 건데 제가 번역은 내 번역이 오히려 그 철학자의 해석을 가로막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이 돼서 잘 못 내놓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론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재정론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우선 다시 돌아와서 단테의 재정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테는 여기에서 인간에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행복입니다. 인간은 행복하려고 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은 두 가지 행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세상에서의 행복입니다. 그것은 정치 공동체 가운데서 평화롭게 살고,
그죠? 정치 공동체 가운데서 시끄럽게 살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독재자의 시대를 살아봅시다. 지금 이렇게 많지만 전 대구지만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이럴 때 대구에도 시내에 나가면 추릇한 냄새가 굉장히 가득했던 거 기억이 나고 제가 분식집 가서 이런데 뭐 이렇게 그 경찰을 피해가지고 그 식당 안으로 막 이렇게 된 형들이 들어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그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보다 더 힘들어서 막 죽음을 당한 사람들 독재 시대에. 그럼 힘들죠. 그게 행복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상에서 행복이고 그것은 정치 공동체 가운데서 평화롭게 사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인간 이성의 능력을 실현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행복도.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강의하면 이 세상 행복, 저 세상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행복은 정치 공동체 가운데서 인간 이성을 최대한 아까 고귀한 상태가 되게 실현하면 되는 것이고 저 세상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죠? 영원한 행복이고 이것은 하느님 가운데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죠. 죽지 않고. 천국 가면 죽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복직관, 뭐 이런 영원한 행복, 종교적인 의미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지복직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그 하느님을 더 이상 간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누리는 최종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단테에게는 인간은 현세의 목적, 아까 그쪽 정치 공동체 가운데 평화롭게 살면서 인간이 고기의 이성을 고격의 단계까지 이끌어가는 현세의 목적이 있고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근데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이성적 삶을 완성해요. 이 세상에서의 목표는 이성적 삶을 완성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 가운데 영원한 지복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은 그게 각각 두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현세 목적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죠. 정치 공동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뭐 민주주의 사회지만 그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권 또는 세속 권력이 필요합니다. 현세 목적을 위해서. 그죠? 현세 목적을 위해서 매우 합리적인, 그죠? 현실 정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권력 구조, 권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는 저 세상을 위해 가지고 교황권과 교회의 영적 지도가 역시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단테는 중요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둘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실은 지상의 현실, 이 세상은 현실의 정치 공동체의 권력자, 권력 구조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 하면 저 세계는 교황과 그다음에 교회 구조에 의해 가지고 그 권위를 갖고 이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영원한 구원을 위해 갖고 신자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교황이죠. 교황은 그렇기 때문에 세속 정치에, 현실 정치에 직접 지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대구에 있으니까 대교구장 주교님이 있으면 주교님이 시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대구 시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참 주교회의에 가서 주교회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구분된다는 영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인간이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잘 살려고 하고 이성적 능력을 잘 실현하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성의 힘만으로 여기서 잘 돌아가게 하는 세속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세속 정치는 교회의 하위 기관이 아닙니다. 예. 교회 권력의 하위 기관으로 세속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영역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성의 힘으로 이성적 함정이 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는 신앙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 신앙의 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설득해야 되니까 서로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잘 정비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서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교회가 그, 뭐, 그, 교회가 현실 정치를 막 이렇게 터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서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자, 단테의 정치 철학은 바로 이 점에서 교회의 교환권과, 이렇게
교회의 교환권과 황제권을 이렇게 구분시킵니다. 그죠? 좀 구분시킵니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긴장감 높은 주장이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서서히 이제 구분의 시기가 이루어져 가던 시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르실리우스라든가 밀레 모카메라든가 하는 사람도 서서히 이 둘을 구분하고 단테도 그래 그 시대에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속 정치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 돼요. 교황이 관여해서는 안 되고 또 황제권은 세속 정치권은 현실 정치권은 현세 질서 안에서 고유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치 공동체는 그의 이성으로 그죠 아주 훌륭한 정치인들이라든가 행정가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뽑아서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자기의 이성적 능력을 고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서로 다릅니다. 영역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서로 구분했어요. 우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죠. 예. 지금 너무나 당연합니다. 대구시장이 대구 교구장에게 명령하지 않고 대구 교구장이 그 주교가 뭐 대구시장에게 명령하지 않죠. 예, 서로 다 구분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구분이 애매했던 시기니까 나한테 같은 사람 이 구분하자라는 말도 상당한 사상 긴장감을 유발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역사적 사실을 에텐드 질송 여러분들 에텐드 질송이라고 중세 철학사를 썼죠. 한국에도 그 책이 번역됐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중세 철학사 하면은 질송의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쓰면 제 책을 좀 더 봐주세요. 예, 제가 그래도 질송보다는 더 후대 사람인데 제가 쓰면 더 잘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잘 쓴다는 말은 그렇고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송을 중세 철학사에 제가 중세 철학사를 쓴다. 뒤질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질송은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그 질송은 중세의 철학과 어떤 신학의 관계는 사회와 정치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 혹은 정치 공동체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관계로 이렇게 대응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철학을 신학에 완전히 종속시켜버리면 그죠? 철학을 신학에 완전히 종속시켜버리면 현실 정치 사회도 교회에 완전 종속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라고 지성을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철학이 일정한 독자성을 유지하려면,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아까 시제르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계속 활동하려면 정치 공동체의, 그러니까 철학의 일정한 독자성을 인정하면 철학의 예. 에티enne 시제르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철학의 자립성, 이성의 자율성을 인정하면 당연히 정치 공동체도 독자적인 길을 가는 이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 신앙이 더 위에 있고 신학을 그 밑에 이성을 더 위에 두고 신앙을 그 밑에 두면 이성을 더 위에 두면 이건 정치 공동체가 신앙으로부터 독립돼서 있어라는 철학이나 신학이 등장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 신앙이 더 위에서 어, 이성을 그 하위에 종속시키는 이론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 대체로 교황권이 더 높고 교황권이 더 높고 황제권은 그 밑에 두려고 하는 이론들. 그러니까 교회 권력이 더 높고 세속 정치 권력이 더 낮다는 이론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권력, 아니, 국가 권력을 주장하던 사람들도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교회로부터 벗어났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교회권을 주장하던 사람은 교회 밑에 이제 국가 권력이 있다라고 보는 주장들이 등장한다면 황제의 권한,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던 정치 공동체의 권력이라든 권력 구조를 긍정하던 사람들은 구분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국가 공동체가 해야 할 것과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것은 구분되어 있다라고 주로 이야기하고, 교회 공동체가 더 위에 있다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가 위에 있고 국가 공동체가 밑에 종속됐다는 식의 이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네. 다시 아까 돌아가서 이야기했던 질송은 철학과 신학의 관계,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의 관계도 이제 정치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 즉 국가와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대응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철학을 신학에 완전히 종속시키면 그 정치 공동체도 신앙 공동체, 교회에 종속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근데 반대로 철학을 일정하게 독자적으로, 철학이 독립적으로 있어, 독자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인정하면, 그러니까 현실 정치 공동체도 그 독자성을 인정받는 그 철학이나 신학이 등장합니다. 근데 질송은 단테가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테는 철학과 신학을 아까처럼 구분해요. 영역이 다르다라고 그랬죠. 그죠?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와 구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단테는 그 질송은 때는 질송은 단테는 중세 그리스도교 보편 사회의 통일성을 아예 흔들어 버린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단테 이후에 철학은 신학으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경향이 많이 생겨버리고 세속의 정치, 현실 정치는 교회로부터 분리되고 근대 유럽의 형성이 시작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예, 그럴 가능성을 열어버립니다. 해석 가능성을 열어버립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방식을 다르게 해서. 저도 질송과 다른 저의 해석이 있겠죠. 예. 언젠가 저의 해석도 좀 이렇게 강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다만, 자, 아까 제가 만난 질송 이런 해석들은 아마 그대로 그게 역사적 팩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지만, 어, 단테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단테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이 되기는 하는, 의미 있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테의 재정론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감성적인 정치 성동 그런 책자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3단 논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두 전제에서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거죠. 두 전제로부터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자, 단테의 재정론은 훨씬 길고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황권 옹호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로 환원돼야 된다. 많은 혼란스러운 생각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로 환원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인간 사회도 하나의 최고 권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최고 권위는 교황이다. 그러므로 왕과 왕들, 백장, 이런저런 권력자들은 교황에게 복종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논법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단테는 이 앞부분, 즉, 질서가 필요하다는 점은 받아들입니다. 질서가 필요하다는 뭐냐? 그러면 하나의 어떤 질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여러 수를 쓰면 안 되잖아요. 하나의 질서가 있다라는 거. 그 지멋대로 살아라는 아닙니다. 생각이 서로 다른 다수가 살아가는데 전부 다 생각 다르고 통제도 없고 하면 길 가다가 어깨 쳤다고 기사대게 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하나의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맞아.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질서가 필요하지만 그 최고 그 최고 원리가 반드시 그 교황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교황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세 현실 정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현실 정치의 질서가 있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 이성에 의해 가지고 이 현실의 지성에 대해서 정치 철학자들, 정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들의 고민한 것을 현실 정치자들이 다시 고민해서 수용하고 이러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 정치의 이성을 가진 이들의 몫입니다. 이성을 가진 이들이 고귀하게 활동하면 돼요. 근데 영원한 구원은 영적 지도에 역시 필요하겠죠. 그거는 신비의 영역도 있고 하니까. 그죠? 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재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철학자의 자리가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 단테에게 인간의 완성은 이성적 삶과 깊이 관련됩니다. 이성적 삶을 살아야 돼요. 고귀해져야 됩니다. 예. 우리 철학을 하는 것도 고귀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좋네요. 자, 우리 이 시간도 지금 우리가 고귀해지기 위해서 철학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인간의 고유한 본성 이성이라면 인간의 최고 활동은 암과 사유입니다. 그죠? 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잘 모르면은 헛된 소리 하거든요. 잘 모르면 잘 모르는데 이상한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고 그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고 하면 제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인간의 고귀한 능력이에요. 근데 정치 공동체의 목적이라는 것도 단순한 생존이나 치안 유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고 살게 해주고, 도둑놈 안 돌아다니게 하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현실의 인간이 누리는 행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 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평화로운 질서를 마련하는 것. 우리가 평화로운 질서를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이때 철학자는 뭐라는 사람이냐? 교황도 황제도 아닙니다. 철학자라는 사람은 인간 이성의 활동인 이성적 삶을 대표합니다. 이성을 대표해요. 이성의 활동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단테의 사상에서 교황권과 황제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니까 두 가지만 있는 줄 아는데 그 사이에서 혹은 그 곁에서, 그러니까 이쪽의 곁에서 이쪽의 곁에서, 황제의 곁에서 교황의 곁에서 철학자의 자리가 생깁니다. 지상 행복의 차원에서, 사유의 기쁨의 차원에서 인간이 진리를 인식하면서 자기 본성을 그러니까 완성해가는 차원에서, 이러한 차원에서 사고하고 협력하는 철학자의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단테와 아베로이스주의가 연결됩니다. 중세 아베로이스주의에서 중요한 논제 가운데, 그러니까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최고 행복이 이성적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리를 인식하고 지성으로 관상할 때 자신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인간 이성만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약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간 이성만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단테나 아베로이스는 그렇지 않다고 본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가톨릭 신학의 어떤 궁극 목적과 긴장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톨릭은 그땐 그리스도교 신앙이겠죠. 그리스도교 신앙과 긴장. 왜 그리스도교 신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이가 행복해지도록 잘 계도하고 계몽해야 된다라고 봤는데 이성이 자율적으로 그걸 할 수 있다? 이성이 자율적으로 그거 뭡니까? 깊이 생각하고 진리에 도달하고 깊이 생각하고 진리를 이 지성의 힘으로 관상하고 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인간의 최종 목적은 하느님 가운데서 영원한 행복입니다. 반면 철학적 주의자들은 인간의 완전한 완성을 지성 활동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완성한 행복을 신앙에서 찾는 것이 지성의 활동에서 찾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인간의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 땅으로 지성으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지성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까? 지성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지복을 누리는 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땅에서 지성적으로 잘 사는 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지복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인가? 단테는 이 둘을 모두 진지하게 수용하고 고민합니다. 이 둘 하나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 그 하느님 품뜻 지워.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기서 지성적으로 최고 잘 살면 돼. 이렇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야,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고귀한 삶, 필요 없어.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돼. 이렇게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현세에서의 지성적 행복. 그러니까 여러분 현세라고 해가지고 현세는 쾌락적 행복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현세에서도 우리가 지성적으로 행복해 질 수 있죠. 이게 참 행복인지 현세의 지성적 행복, 이 삶에서의 지성적 행복인지 하나는 내세에서의 영원한 지복인지를 두고 고민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둘의 관계가 바로 단테와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단테와 아베로에스 문제의 핵심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단테는 지성적 행복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성적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단테를 그냥 아베로스주의자구나 이렇게만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베로스주의라는 말 그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이미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이단적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라고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음, 지성 단일성 이론을 주장한 사람으로 보죠. 이것도 뭐 이단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어떤 사람은 거기보다 주로 강조점을 철학의 자율성을 주장한 사람의 그 뭐 강조점을 둡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 세속주의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리고 아랍 철학의 영향을 강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철학적인 어떤 엘리트주의를 강조한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현세적 지상 행복 이론을 강조하는 사람, 그다음 교회 권력에 맞짱 떠가지고 지성의 독립성을 이야기한다는 사람. 그러니까 아베로에스는 아까 시제르 같은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다양한 모습들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베로에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베로에스주의, 시제르 이렇게 불렀을 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베로이스주의라는 것은 일종의 히드라 같은 거예요. 머리는 하나지만 뭐 이렇게 참뭐 머리는 하나인데 다른 머리들이 이렇게 나온 괴물 이 괴물이죠 괴물. 아베로이스라는 말도 연구사 안에서 우리가 철학 연구하는 데 있어서 계속 다른 의미로 또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로이스주의라는 말 자체가 매우 매우 복잡하고 여러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뭐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어, 예.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좁은 의미에서 아베로이스주의는 인간 이성에 관한 어떤 특정한 이론과 관련됩니다. 인간 이성에 대해서. 그것들은 아까 말한 지성 단일성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지성이 하나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것이며 그것에서 아베로이스주의는 어떤 뭐 철학사적으로 뭐 그 중세 철학사 책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죠. 그러니까 지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딱 주장하는 거예요. 지성 전체가 인류 전체가 하나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사실은 내세를 믿는 내세 지옥 가거나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다. 철수나 영이나 뭐 무슬림이나 교회 안 가거나 성당을 열심히 다니거나 뭐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의 영혼이 돼버린다 하는 것은 안 맞죠. 그죠?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토마스가 당시에 굉장히 반박합니다. 아베로이스주의자 시제르의 그런 주장을 논박하고 시제르가 아베로이스주의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에 많이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아베로이스주의라는 말은 이미 그 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었을 때 이미 중립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다 하나밖에 없다. 지금 우리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매우 철학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이론에 대해서도 여러분하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시간 상태가 빨리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당시로는 매우 지성적인 이론입니다. 이성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이성적 도전으로 우리가 죽으면 모두가 이성이 하나가 돼버린다라는 이야기는 당시 그리스도교는 안 맞잖아요. 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베로이스주의라는 말이 등장할 때부터 중립적 표현이 아닙니다. 논쟁 속에서. 그죠? 논쟁 속에서 비난하면서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할 대상을 향해서 만들어 놓은 이름이 아베로이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테와 아베로이스주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단테는 아베로이스주의자였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함의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테는 아베로이스주의자였다라고 말하면 반대로 단테는 정통 가톨릭 시인이므로 아베로이스주의는 무관하다라는 말도 되겠죠. 무관하다는 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단테를 바라볼 때 정통 가톨릭 문학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그럼 단테는 아베로스주의자였다면 정통 가톨릭 문학자는 아베로스주의자였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테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단테는 그, 그죠? 예. 그 아베로스주의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단테는 아베로스주의자였다. 근데 단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통 그리스도교 문학인이었다 하면 정통 그리스도교 문학인은 그죠? 아베로에스는 당시에 이성의 그러니까
이성으로 신앙에 도전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고 저는. 그러면 정통 가톨릭 문화기는 이성으로 신앙에 도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테는 아베로에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테는 아베로에스주의의 지성의 문제도 알고 있었고, 단테는 그리고 단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테는 시제르를 아베로에스주의자인 시제르는 천국에 두었습니다. 단테를 알았죠. 그러니까 신곡에 등장했겠죠. 그런데 아베로에스는 지옥에 두고 아베로에스의 철학을 긍정하고 추종했다고 여기에 되는 시제르는 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죠? 그러니까, 단테는 그, 그, 신곡의 구조를 보면 영세한 행복과, 현세적 행복과 영원한 지복을 일단 구별합니다. 그죠? 이 땅의 행복과 이 세상의 행복과 저 세상의 행복을 구별합니다. 단테는 교환권도 황제권도 구별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고 단테는 철학자의 지성적 행복을 진지하게 탐구했습니다. 이 모든 점에서 단테는 아베로스주의와 무관하지 않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베로스주의의 노선에 따라서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곧 단테가 어떤 협소하고 고정된 의미에서 아베로스주의자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1980년대 이후에 영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베로스주의자를 비교적 단순하게 봤는데, 뭐 교회에 맞선 아리스토텔레스주의나 근대 세속주의의 어떤 성구 혹은 철학 독립운동자, 이성의 독립운동자, 뭐,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식의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연구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실제 역사적 아베로이스주의가 하나의 학파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시제르가 정말로 아베로이스주의자로 부를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단테가 알고 있던 아베로이스주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단이라는 낙인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당시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시 질문이 돼요. 물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닫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몇 가지 소스에서 굉장히 열려 있어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생각되어야 되는 어, 쉽지 않은 물음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철학사를 고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철학사를 단순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뭐 정반합처럼 해서 교부 시대 때는 뭐 전부 이성이었고 전부 신앙이었고 그 다음에 뭐 아벨라르도스는 뭐 이성이 같은 데만 치우쳐 있던 사람 그러니까 토마스가 종합했다. 아유 저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철학사의 그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 단테가 아베로이스주의 때 단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해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아베로이스가 어떻게 하는지도 엄청나게 다양한데 그렇게 어떻게 단순화시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강의를 통해서 철학사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그런 문제를 나누고 싶어서 했는데 조금 더 대중적이지 않은 물음이죠. 아유, 유튜브로 좀 인기를 누려보려고 하는 면은 내 내면은 뭐 요만큼은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별로 대중적이지 않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이 말도 좀 웃긴 말이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 방향의 질문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오늘날의 아베로스주의를 어떻게 정의할지, 단테의 언어, 뭐, 이론은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연결이 돼요. 요즘은. 그 다음에 단테 연구사에서 아베로스주의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신곡의 도상관과 우주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철학적 엘리트주의와 이단의 어떤 관련된 문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귀도 카발칸디와 아베로스는 어떤 연결이 있는지 뭐 온갖 문제들이 다 나와요. 이런 문제들이 함께 다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겨우 시도해 볼 수 있는 물음이에요.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는 뭐다. 우리가 철학사 수업할 때 뭐는 뭐다라고 아주 쉽게 말하는데 철학을 살아있는 사람을 조금만 이력서 안에 다 담을 수 없잖아요. 이력서 안에 담긴 거는 사실은 매우 차가워진 현실이죠. 근데 우리의 철학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생생한 철학을 다 죽여서 완전히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력서에 갖다 꽂아놔버린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이거. 그 살아있는 대로 최대한 접근하려고 하면 우리가 죽은 뇌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FMR 살아있는 뇌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장비가 필요한 것처럼 살아있는 철학사를 접근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에 단테의 문학, 철학, 그 다음에 신학, 역사, 의학, 언어론, 그 다음 감성론, 이단 논쟁 등을 다 연구해 봐야지 겨우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단테와 아베로에스 주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몇 회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또 오늘 강의는 우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단테와 아베로이스 주의의 관계는 단순한 어떤 영향 관계가 아니고 아베로이스 주의가 말했던 아베로이스가 말했고 단테가 받아들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아베로이스가 이런 걸 말했고 단테가 그걸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아베로이스가 영향을 주고 단테 그거를 그대로 수용해서 단테는 아베로이스주의자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단테는 가톨릭의 정통 어떤 시인, 문학자이기 때문에 아벨로스주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테는 신곡에서 아베로스를 지옥에 두고 시제를 천국에 둡니다. 이 배치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단테가 중세 철학사의 긴장을 자신의 문학 작품으로 끌어왔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등장시켰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도 없이 하진 않았겠죠. 무언가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단테가 향연에서 인간의 공귀함을 이성의 삶과 연결시키고 재정론에서는 현실의 행복과 그 다음에 영원한 지복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저 세상에서의 행복을 나누고, 그 다음에 황제권과 교황권을 나누고, 정치와 신학,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들을 보면 단테는 아베로이스 주의자와 일정 부분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남이 단순한 동의나, 뭐, 그러니까 종속이나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테가 아베로스주의를 적극 수용해서 아베로스주의자가 되어버렸구나. 이렇게도 말하기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긴장이 있을 것이고, 차이를 두고 다투는 지적 노동이 있을 것이고, 고민이 있을 것이고, 일종의 변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베로스주의를 단테화시키는 변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재배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테는 아베로이스주의자인가 아닌가 이 문제만 붙들면은 너무 좁게 보는 것이고 사실 이 문제를 제대로 보려고 하면 단테의 사상 안에서 철학의 지성적 행복, 인간의 자연, 인간의 본성적 완성, 그 다음에 정치 공동체의 자율성, 철학의 자율성, 교회의 영적 권위, 그리고 영원한 지복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찾고 있을 때 단테를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단테는 아베루스주의자인지 아닌지를 살짝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동시에 중세, 후기 중세에 철학과 신학이 근대의 문턱에서 어떤 긴장을 만들어내는지도 살짝 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 단테는 하여간 이러한 긴장 관계가 많은 시대의 어떤 중심 인물입니다. 지옥의 아벨로이스, 천국의 시제를, 그리고 그 시제를 소개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 세 장면이 모여지는 순간에 중세 철학사는 단순한 교과서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가 됩니다. 그 드라마 하나하나에 각각의 번외편이 또 나와야 되는. 음, 그리고 그 드라마를 저한테는 어떤 시로 써낸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혼자서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잘 전달했는지는 자신이 없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도 제 눈앞에 지금 여기에 제가 어떤 순서로 강의한다 하는 기본으로 메모로 적어 놓고 했는데, 제가 메모한 것대로는 다 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 예, 여러 곳에 뭐 재미나면 뭐 한 두 번, 세 번, 네 번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나쁜 말은 쓰지 말아 주시고, 재밌으면 재밌다라는 말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도 좋겠죠. 예.
예, 그러면 고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예, 단테와 베르에스 강의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